네, 오늘은 이제 1-13번을 할 차례죠. 어, 앞에 그 했던 내용 중에 큰 그 이미지 스토리 같은 거는 크게 지급 상담학에서는 이 한 10가지 정도는 필기 실기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지금 가지수가 적을 때 미리미리 구체화해놔서 한 두세 번 하면은 그 내용들이 아마 다 또 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13번 문제 볼게요. 게스탈트 상담 이론에서 주장하는 접촉 경계 혼란을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볼 때 문제 색깔을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어때요? 12번 문제는 지극하도 불리는 빨간색이죠. 여기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좀 틀려줘야 출제관한테 그 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맞추면은 곤란해요. 예. 그럼 다음에 자꾸 더 시험이 점점 더 난이도가 자꾸 높아갑니다. 네, 이런 건 틀려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게스탈트 상담 이론의 접촉 경계 혼란에 관한 문제는 이 심리학 전공가 전공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틀려도 기분 좋게 틀려주어도 뭐냐면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100점 목표가 아니고 65점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검정색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나 이런 문제는 답을 익혀주시는 답 힌트만 제가 드릴게요. 네. 여기에서 답은 4번 편향이 나옵니다. 편향.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1, 2, 3, 4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 이런 문제 한 문제 내 것 하는 동안에 쉬운 문제 10문제를 내 것을 하는 게 훨씬 합격의 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편향은 뭐냐면 여기 보면 둔화를 시킨다 이런 뜻이 둔화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편향에 둔화가 나와 있지 않죠.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친구가 있다. 맨날 그걸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소리는 내가 무시할 거야. 마음을 먹어버립니다. 둔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내 감정의 전달이 안 되겠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편향은 감당하기 힘든 내적 갈등이나 어려운 환경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감각을 아예 스스로 둔화시키는 이러한 그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넘어갈 필요가 없고요. 지금 PDF로 제가 오늘 편집하는 과정에서 띄어쓰기가 좀 칸의 폭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교재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마다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처리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쉽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내담자 중심 상담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담자 중심은 우리가 앞에서 1-2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어요.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이라고도 합니다. 인간 중심. 마음이 따뜻하니까 가슴에 하트가 있다. 그래서 로저스가 이 이론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인간 중심은 뭐냐면은 무조건 내담자를 왕으로 모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는 걸 생각을 정리를 해놓으면 앞으로 이 인간 중심 내용이 나올 때 이 문제가 옳은 답인가 틀린 답인가 하는 그 기준을 설정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인간 중심 이론에 대한 스토리가 뒤에 한번 나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로저스의 상담 경험에서 비롯된 이론입니다. 인간중심은 맞는 내용이고요. 상담의 기본 목표는 개인이 일관된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간중심은 내담자에게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나 뭡니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도와주는 역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조력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조력자. 이걸 제가 왜 강조하느냐면은 인간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의 상담자는 내담자를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까지나 도와준다. 능력은 다 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 왕은 잘할 것이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번에 특정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안전하고 허용적인 너와 나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인간관계 라포를 우리가 상담 이론 중에 관계 형성, 다른 말로 우리가 라포라고 하는데 관계 형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 같은 말이에요. 이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로저스 인간 중심 이론은 많은 심리학자들에게 이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떤 특별한 기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상대방과 내담자와 만나서 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그 자체가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속이 답답할 때 뭔가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내가 했는데 친구가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주고 이해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은 그만 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치료 기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그 관계 그 자체가 뭐냐면 치료가 되는데 그 효력은 사실상 매우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은 가장 또 어려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까지는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4번의 상담 기법으로 적극적 경청 잘 들어줘야 됩니다. 감정을 반영해야 됩니다. 명료화도 해줘야 되고 공감적 이해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내담자 정보를 탐색한다 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핀트가 어긋나네요. 내담자 정보 탐색하면 안 됩니다. 왕을 설득하면 안 됩니다. 인간 중심 또는 내담자 중심에서는 상담자는 하인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는 왕입니다. 하인이 종이 이렇게 뭐 조언을 해주고 설득한다 안 되겠죠. 가르치기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이론과 상반되는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내담자 중심 혹은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이론을 우리가 앞서 했어요. 바로 특성 요인 상담입니다. 특성 요인. 앞에 했던 것은 특성 요인 윌리엄슨 불멍으로부터 시작해서 분종 진예 상추 무가 불모지에 잘 자랐네. 상추도 먹어볼까 상추 분종을 하니까 진짜 예쁜 상추가 자라났네. 농약을 안 치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기어다니는 벌레가 보이네. 설설충. 이것이 윌리엄슨의 상담 분류 방법, 상담 단계, 상담 기법 세 가지 한 세트로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이 내담자 중심 또는 인간 중심과 특성 요인 이론은 기법에서 서로 반대적입니다. 즉 내담자 중심은 내담자 중심 상담이에요. 특성 요인은 상담자 중심이 됩니다. 내담자 중심은 무조건 관계 형성을 중요시합니다. 특성 요인 이론은 검사, 진단, 가르치기, 교육,
충고, 설설충이 나왔죠. 네, 설설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인간 중심과 특성요인 이론 나올 때는 내담자 중심과 특성요인 이론의 상당 기법은 반대다. 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앞에 내용은 다 맞고 조언, 설득, 가르치기 등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담자가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15번 문제입니다.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자, 여러분들 요 표현이 나오면 이 이론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앞에 했거든요. 뭐 1, 2주 전에 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왜 이럴까?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나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요 표현 나오면은 여러분들 부침개 좋아하는 기스버스와 무어가 나왔을 거예요. 요거는 기스버스와 무어 부부의 그 이론이죠. 근데 그거 지난주에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 생각 안 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담을 할 때 제가 물어봅니다. 대부분이 내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요새 나이가 뭐 5, 60 되니까 체력이 딸린다. 피부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렇게 돼요.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나이 먹을수록 체력이 안 떨어지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기억력이라든가 이게 안 떨어지는 이상, 또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요새 결혼한 지 20년 되니까 부부의 정이 식었다. 네, 식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안 식고 7, 80 가는 게 오히려 그게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실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내한테 쓸데없는 스트레스, 고민, 걱정이 있거든요. 자, 이런 점은 좀 얘기를 하면 이 얘기가 달라지니까 지금 이것도 했는 거 기억 안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몇 번 기억은 한 5번 내지 10번 반복을 해야 우리가 장기 저장 장소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기스버스 무어. 자, 기스버스 무어 할 때 9가지 했죠. 전부는 왜 밤 변질됐는가 저가라서 1-6번에 했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가정 사용하기가 마지막에 여기 전부는 왜 밤 변질됐는가 저가라서 했을 때 요게 가가 뭐냐면은 가정 사용하기입니다. 가정 사용하기. 우리는 이 주변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 가정 사용하기를 교모하게 많이 쓰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기법이에요. 뭘 아닌 것을 대충 가정을 해버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따지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1, 2, 3, 4,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3번. 당신의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보고서 가정사회를 찾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쉽게 이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질문에는 말이죠. 조금 위로 올라가죠. 질문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개방적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폐쇄적 질문이 있습니다. 예, 개방적 질문이 있고 폐쇄적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성격을 일단
뭐 요건 어려운 거니까 알죠. 폐쇄적 질문은 뭐냐면 yes나 no를 요구하는 이러한 질문이죠. yes냐 no냐, 예 아니요. 개방적 질문은 yes와 no가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뭐냐면 자유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표현. 이게 뭐냐면은 개방적 질문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따로 나올 때 하고요. 일단 진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정 사용하기에는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정 사용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초점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내려왔네. 개방적 질문하고 폐쇄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에 질문이 개방적 질문인가 폐쇄 질문 그것만 구분해 봅시다. 1번 당신은 자신의 일에 마음에 듭니까? 대답은 뭘까요? yes, no 중에 하나겠죠. 든다, 안 든다. 요거는 이제 폐쇄적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 걸렸네요. 자, 1번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yes, no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개방적 질문이 됩니다. 3번 당신의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주저리 말해야 되겠죠. 역시 개방적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yes, no 하면 답이 이상하죠. 뭔가 누구 아무개 뭐 이럴 때 역시 2, 3, 4번은 무슨 질문이다? 개방적 질문이다. 그러나 1번에 당신은 자신의 일이 마음에 듭니까? 하면 yes, no. 듭니다, 안 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니까 1번은 폐쇄적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폐쇄적 질문이기 때문에 가정 사용하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정 사용하기 2번 잠시 한번 말씀을 살짝 드리고 갈게요. 2번 보면 당신의 직업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아직 확인도 하지 않고 질문자가 상대방의 직업에서 뭐 마음에 들고 있다는 걸 가정을 미리 해놔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거든. 이렇게 가정을 설거머니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에서 좋아하지 않는 거 됐는데 좋아하지 않는 게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질 않았어. 이 앞에 대화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좋아하지 않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사가 되었으면 이 사람은 누구도 상사 되기를 바라지 않는 그것도 있는데 역시 확인도 하지 않고 이걸 어때요? 이미 설그머니 가정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아주 교묘한 고급 질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정 사용하기는 개방적 질문인가 또는 폐쇄적 질문인가 이렇게 보면 쉽게 구분이 된다. 16번입니다. 상담 및 심리치료적 관계 형성에 방해되는 상담자의 행동은 자 우리가 관계 형성은 흔히 라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불어로요. 우리가 관계 형성하면은 인간 중심 상담 로저스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그 관계 형성을 강조한 이름가가 로저스입니다. 자 수용을 해주면 상대방이 이 얘기하는 걸 받아줘요. 감정을 반영해 내가 슬프면 얼마나 슬펐어 이렇게 반영을 해줘요. 일관성입니다. 똑같은 말에 이랬다 일관되게 되지 앞에 말은 이랬다 뒤에 말은 저랬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건 답은 보너스와 실은 마찬가지예요. 네, 뭐냐면은 내 말하는 것마다 도덕적으로 니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 그 친구 다음에 별로 만나고 싶지 않겠죠. 이건 보너스입니다. 이게 관계 형성 안 됩니다.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은 관계 형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건 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담하기라고 해서 별 게 있습니까? 서로 이 얘기를 나누는 내 경험을 생각하면 됩니다.
내 친구가 내 말을 잘 받아주더라. 감정 발현에 일관성 있게 하더라. 근데 내가 말하는 것마다 도둑질하니 인간이 그래서 되냐 안 되냐 이러면은 만나기 싫죠. 예, 그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17번입니다.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포털이 제시한 원형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우리가 또 뒤에 스토리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3가지 정도인데 뒤에 스토리로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이름은 포털입니다. 포털. 이 전개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미지 스토리가 되거든요. 포털의 진로 시간 전망 검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필기와 실기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원형 검사라고 합니다. 원형 검사. 왜 원형 검사라고 하냐면 원을 한번 3개 그려보라라고 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필기실기에 나올 때, 자, 여기 외우는 방법을 우리가 스토리 통해 기억하는 방법은 전망입니다. 전망이 이게 뭐냐면 이게 힌트가 됩니다. 힌트. 전망이 힌트예요. 힌트가 전망이다. 자, 그럼 전망을 힌트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창의력,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높은 산에 가면은 뭐냐면은 요렇게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동전을 넣으면은 멀리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코인 넣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있죠, 전망. 요거 전망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게 바로 전망입니다. 전망. 그럼 이 안에 이 전망은 이 안에 뭐가 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안에 망원경이 들어가 있죠. 예, 망원경으로서.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내가 봅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볼 때는 아늑한 멀리 있어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지만 일단은 뭐냐면은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변별이 됩니다. 아주 멀리 있는 게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망원경을 보면은 멀리 있는 것도 저게 산이네, 길이네, 나무네, 집이네, 시냇물이네, 멀리는 짐승도 있어도 저게 노루네,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첫째 변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 우리가 군인이나 산악인들이 이렇게 할 때 망원경을 보는 거는, 자, 여기서 이 길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나, 방향을 못 찾으면 심각하게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오른쪽으로 가야겠네, 왼쪽으로 가야겠네,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변별하고 방향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통합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올바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망대에는 뭐냐면은 효과가 변방을 통달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변방통을 기억해 주시죠. 변방통. 변방통입니다. 변방을 통합해서 통달한다. 변방을 멀리 있는 것까지 변방을 통달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진로 시간 전망 검사의 이게 알 수 있는 주요 특징 세 가지. 변별한다는, 구분한다는 것이죠. 방향을 찾고 그 다음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로라 하는 말을 이제 연결시키면 좀 쉽겠죠. 진로 시간 전망에서 원세계를 그림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미리 이 길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내는 인문계로 가야 될까, 자연계로 가야 될까, 방향을 찾게 됩니다. 자, 이런 변별과 방향을 알면 내가 에너지가 생겨요. 이 길로 간다. 확신이 생겨요. 동기가 부여가 되죠. 그래서 진로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실제 이거 별로 써먹는 기법이 아닙니다. 요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오로지 이거는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시험용. 여러분들 시험 합격하고 나면 이거 전부 다 까먹어도 됩니다.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변방통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자, 원을 그려요. 자, 원에 대한 설명. 사람이 원을 그리는 세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하나는 과거를 그리고, 하나는 현재를 그리고, 하나는 미래를 그려야 된다. 그려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이 그리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100사람이 다 그리는 모양이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다른 게 뭡니까? 원의 크기가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작게 그려서, 자, 과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는 또 알다시피 미술치료 저는 전문가입니다. 이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 미술치료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과거는 조그맣고 현재를 크게 그리고 미래가 작게 이래 그린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또는 과거를 크게 그리고 현재를 요리고 미래를 요래 그린 사람이 있다라고. 형태가 달라요. 자, 이걸 여러분들 보면 이거 하나가 많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이거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면 점쟁이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미술치료사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 가지고 진단을 하는 사람을 저는 크게 혼냅니다. 점쟁이 하지 말라고요. 결코 가장 위험한 초보자가, 미술치료사 초보자가 가장 위험한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서무당 사람 잡는 꼴이 되고요. 아주 위험합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 과거, 현재, 미래. 이 사람 과거는 뭔가 항상 자부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잘 나갔고, 우리가 만나다 보면은 과거 얘기를, 잘 나갔던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런 형태가 과거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뭔가 만족을 못해. 미래에 대한 희망도 적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나온다가 아닙니다. 나올 수가 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뭘까? 과거는 참 고생을 했어요. 근데 현재 무궁무진한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미래는 또 없다거나. 이런 걸로 우리가 이 원의 크기, 이제 이거죠. 원의 크기는 상대적 친밀감입니다. 상대적 친밀감. 내가 그게 더 좋아한다, 가깝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있죠. 과거는 작고 현재도 작고 미래는 크다. 비록 과거가 아무랬고 현재도 없지만 미래 희망은 나는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도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지금 미술치료, 상담치료 아니니까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원의 크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상대적 친밀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원을 그리다 보면은 각각이 따로따로 떨어져 그린 사람이 있어요. 요것을 우리가 따로 떨어졌으니까 이 형태를 우리가 고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게 뭐 있어요? 한 개든 두 개든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은 요거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연결. 또 하나는 이렇게 공통체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접하고 있는, 우리가 뭐 삼색 그림처럼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걸 요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런 것까지 용어를 만들어 출제를 내니까 참 조금 말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걸 우리가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있다. 이렇게 있는 건 따로따로 각각 놓으니까 이거는 고립이요. 붙어 있으면 연결이고, 공통으로 접해 있으면 연합이요. 그 다음에 각각 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한다. 이론상으로는 통합이 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 그게 왜 좋은지 그 이론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 그 코틀의 진로 시간 전망 검사에 대한 핵심된 그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이미지 그림을 통해서 좀 익혀주시면은 좋겠네요. 여기 이제 교재를 볼까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몰랐지만은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이 제시한 원전 검사에서 원의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원의 크기는 뭡니까? 상대적 친밀감이라고 했죠. 우리가 애에 있으면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아빠가 너 나 얼만큼 좋아해 하고 엄마 앞에는 또 너 나 얼만큼 그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상대적 친밀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리고 시간 전망 감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변통이나 뭐 변방통이랑 똑같습니다. 방향성과 변별성과 통합성이요. 원의 크기는 시간 차원에 대한 친밀감이고 시간 차원의 연결 구조는 고립이 있고 연결이 있고 연합이 있고 통합이 있더라. 요 네 가지가 핵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냐면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실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별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제일 박스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필기에. 자, 뭐라고 그러나 박스 문제 이게 변별성이냐 방향성이냐 통합성이냐 이렇게 나올 때 요걸 기억해. 미래를 현실처럼 확장의 원리 있죠. 요 두 가지 나오면 요건 변별성입니다. 우리가 작은 걸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확장을 시켜야 볼 수 있잖아요. 확장이 열리고 아득한 미래를 어때요? 줌 기능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땡겨서 오니까 현실처럼. 그래서 변별성은 미래를 현실처럼 확장의 원리가 나오면 이것은 어디에 관한 설명이다? 변별성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익혀 주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친하게 될 거예요. 친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8번 문제인데 요 조금 끊어서 해도 괜찮겠네요. 지금 7시 7분이니까 7시 20분. 조금 넉넉하게 쉽시다. 뭐 여러분도 혹시 직장 가서 뭐 가시면 간식도 좀 드시고 7시 2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